중국의 붕괴가 시작됐다. 그리고 그 방아쇠를 당긴 것은 바로 대한민국이다. 미국 CIA의 최고위 중국 분석관이 전 세계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전 세계가 중국의 힘에 굴복하고 있을 때 미 정보국 내부에서는 중국 몰락 시나리오를 담은 극비 보고서가 회람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은 거대한 속임수다. 그리고 그 진실을 최초로 간파한 나라는 미국이 아닌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CIA의 전설적 분석가가 세계 안보 포럼에서 던진 한마디가 지금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펜타곤 내부는 발칵 뒤집혔고 중국 대사관은 즉각 항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초강대국 중국의 민낯을 세계에 폭로하는 도화선이 되었을까요? 전직 CIA 분석관의 가슴 뜨거운 고백,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알리스터 핀치입니다. 30년간 CIA에서 중국을 분석했죠.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적국을 연구하는 삶은 고독했습니다. 매일 아침 비밀 문서와 암호화된 정보들 속에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일이 제 인생이었습니다. 차가운 분석실에서 평생을 보냈지만 그 누구보다 중국의 세기를 확신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죠. 2023년 12월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은퇴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는 날이었어요. 하버드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젊은 시절부터 중국의 부상을 연구해왔고 덕분에 CIA 내에서 최고의 중국 전문가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 제가 마지막 보고서에 담으려 했던 것은 중국의 세기가 아니라 중국의 몰락이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180도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을까요? 그건 모두 한국 때문이었습니다. CIA 본부 건물의 창문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30년의 경력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죠. 랭글리에 있는 CIA 본부, 그곳은 제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 장소였습니다. 수많은 세계 위기와 국제 분쟁의 순간들이 이 벽 안에서 분석되고 예측되었죠.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적을 연구했습니다. 핀치, 마지막 보고서는 어떻게 돼가나? 부국장인 로버트가 제 사무실에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거의 끝나가네, 로버트. 하지만 자네가 듣고 싶은 내용이 아닐 수도 있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로버트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뜻이지? 중국의 세력 확장이 멈췄다는 건가? 아니, 더 심각해. 중국 공산당의 붕괴가 시작됐다는 거야.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로버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30년간 중국의 부상을 예측해온 자네가 갑자기 그런 결론을 내린다고? 어떤 근거로? 한국, 로버트.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들 때문이야. 저는 모니터를 돌려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최근 한국의 방산 수출 현황과 기술 성과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데이터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주장이야, 알리스터. 국장님께 보고하기 전에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해. 그래서 은퇴 후에 내가 직접 증거를 모을 계획이야. 이번 주 워싱턴 DC의 국제안보 포럼에 참석할 거야. 거기서 마지막 분석을 발표할 계획이네. 저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로버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조심해, 알리스터. 자네의 주장은 CIA의 공식 입장이 아니야. 은퇴하더라도 30년간의 분석 경력에 흠집이 날 수 있어. 나는 진실만을 말할 뿐이야, 로버트. 그게 내 임무였으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워싱턴 DC의 오래된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열린 국제안보 포럼. 저는 은퇴를 발표하고 마지막 공개 강연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마주친 사람은 평생의 논적, 조너선 마일스 박사였습니다. 하버드에서 같이 공부했지만 그는 학계에 남아 중국 찬양론을 펼치는 유명 학자가 되었고 저는 CIA에 들어가 그의 주장을 반박하는 비밀 보고서를 써왔죠. 포럼이 시작되기 전 환영 리셉션에서 마일스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세련된 모습이었고 비싼 양복과 영국제 구두를 신고 있었죠. 반면 저는 평범한 정부 관료처럼 검소한 차림이었습니다. 우리의 대조적인 모습은 항상 우리가 걸어온 서로 다른 길을 상징했습니다. 핀치, 결국 은퇴하는군.
30년간 쌓아온 우리의 논쟁에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 왔어. 마일스가 위스키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래, 마일스. 하지만 내 마지막 발표가 내 경력의 종말이 될지도 모르겠구나.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일스는 제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였죠. 여전히 고집스럽군. 중국은 이미 미국을 추월했어. 올해 중국은 미 해군보다 더 많은 군함을 진수했고 반도체에서도 곧 대만을 따라잡을 거야. 그런데 아직도 중국의 약점을 찾아다니나? 중국이 많은 군함을 만들었다는 건 알고 있어, 마일스. 하지만 그 배들이 실제로 싸울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지.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마일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항상 같은 이야기군. 사실 앞에서 부정하기. 너의 그런 고집이 CIA의 분석을 왜곡시켰어. 진정한 힘은 숫자가 아니야. 그건 품질과 신뢰야. 내일 내 발표를 보면 알게 될 거야.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기대하지. 30년 만에 대결이 될 테니까. 마일스는 잔을 들어 건배를 청했고 저도 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우정을 유지했지만 우리 사이에는 언제나 치열한 경쟁이 있었죠. 다음 날 포럼의 주요 세션에서 마일스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으로 중국의 세기를 선포했습니다. 그래프와 통계 자료들이 스크린을 가득 메웠고 청중들은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 앞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그의 발표는 완벽했습니다. 하버드 교수의 품격과 자신감이 넘쳤고 데이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해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55척의 전투함, 미국의 293척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죠. 중국의 GDP는 2035년이면 미국을 완전히 추월할 것이고 이미 구매력 평가에서는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팍스 아메리카는 끝났고 팍스 시니카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일스는 화면을 넘기며 계속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이니셔티브는 이미 70개국 이상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투자 규모는 1조 달러를 넘어섰고 이는 마셜 플랜의 13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중국의 영향력은 이미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기술력입니다. 화웨이의 5G 기술, 중국의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 분야의 발전, 그리고 우주기술에서의 도약. 중국은 더 이상 세계의 공장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기술 혁신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마일스의 발표가 끝나고 청중들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였죠. 중국은 거침없이 세계를 지배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어서 제 차례가 왔습니다. 30년 경력의 마지막을 장식할 발표였죠. 강당에는 약 500명의 전문가, 정치인, 언론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여러 국가의 대사들과 안보 전문가들도 있었죠. 저는 마일스의 화려한 발표와는 대조적으로 간결하고 직접적인 접근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30년간 중국을 연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려 합니다. 청중들이 제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결론은 중국의 붕괴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고 마일스는 비웃듯 고개를 젓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은 숫자로는 강해 보이지만 실상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가장 먼저 간파한 나라는 미국이 아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마일스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헛소리. 한국은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일 뿐이요. 중국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오만이 중국의 약점입니다.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왜 폴란드는 미국의 하이마스가 아닌 한국의 천무를 선택했을까요? 왜 호주와 인도는 K9 자주포를 구매했을까요? 왜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과 2천억 달러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을까요? 청중들이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일스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죠. 그는 자리에 앉았지만 그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의 무기는 실전에서 한 번도 검증된 적이 없고 미국의 무기는 너무 비싸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무기는 실전적이고 효율적이며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화면을 넘겨 다른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K9 자주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었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국의 K9 자주포는 최전선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영하 20도의 혹한에서도 정상 작동했고 러시아의 대포병 레이더를 피해 슈팅 앤드 스쿠팅 전술을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반면 중국산 드론과 장비는 어땠나요? 그들은 왜 실전에 투입되지 않았을까요? 마일스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중국은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들은 평화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그들의 무기가 실제로는 쓸모없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가장 큰 약점은 무기의 품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투명성과 신뢰의 부재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바로 그 부분에서 중국과 정반대입니다. 청중들은 갑자기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도와 호주 대표단들이 자세를 바로 하고 경청했죠. 저는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왜 K방산이 성공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무기를 실전에서 사용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K9 자주포는 북한과의 실제 교전에서 사용되었고 그 성능이 입증되었습니다. 한국은 자국의 방위 산업을 위해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실만을 말했고 세계는 그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한국과 중국의 방산 수출 현황을 비교한 그래프였습니다. 2023년 한국의 방산 수출은 22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지난 10년간 수출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중국의 무기는 싸지만 아무도 그것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고객들은 주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같은 가난한 나라들 뿐이죠. 반면 한국은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호주, 인도 같은 선진국들에게 무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마일스는 완전히 화를 냈습니다. 이건 한국 로비의 영향을 받은 발언입니다. 중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곧 미국을 추월할 것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했습니다. 2023년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인도는 K9 자주포를 배치했고 중국은 즉시 후퇴했습니다. 왜일까요? 중국의 자주포가 K9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포럼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청중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고 마일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현무미사일 시스템이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강점은 항상 그들의 숫자였습니다. 14억 인구, 수천 대의 탱크, 수백 척의 군함. 하지만 진정한 힘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품질과 신뢰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바로 그 부분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겨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현무포 미사일 발사 영상이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현무포 미사일입니다. 사거리 800km, 2톤의 탄두를 장착한 이 미사일은 지하 100m의 벙커까지 관통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그 어떤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이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기술을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힘입니다. 과장 없는 실력,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 발표가 끝나고 많은 기자들이 저에게 몰려들었습니다. CNN, BBC,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의 YTN까지. 제 주장은 세계적인 뉴스가 되었고 마일스와 저의 논쟁은 유튜브에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YTN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핀치 박사님, 한국의 기술력이 중국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 기술이 방산 분야에도 적용되어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죠. 예를 들어 삼성과 LG의 디스플레이 기술은 한국 전차와 자주포의 통합 전투 시스템에 적용되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통합적 접근이 부족합니다. CNN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박사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왜 미국 정부는 여전히 중국을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나요? 관성 때문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대규모 조직은 변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CIA와 국방부는 30년 이상 중국을 주적으로 분석해왔고 이러한 시각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분석가들이 중국의 약점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BBC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세계 질서는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미국과 중국의 양극 체제가 아닌 다극 체제로 변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 인도, 호주 같은 중견 국가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기술력과 문화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국가로 부상할 것입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30년간의 경력을 걸고 한 발표였지만 반응은 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제 발표가 화제가 되었고 많은 전문가들이 저의 주장에 동의하거나 반박하는 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호텔방에 들어서자마자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수백 통의 이메일이 와 있었고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옵저버 제목은 단 한마디,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이메일에는 암호화된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고 암호는 제가 하버드 시절 쓴 논문의 제목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알고 있고 제 과거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파일을 열자마자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중국 인민해방군 내부 문서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중국군의 실제 상태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5차 현대화 계획 실패, 제20 스텔스 전투기의 레이더 단면적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함, 미국 F-22의 10배 수준, 대함 미사일 DF-21D 실전 테스트에서 80% 실패. 문서의 출처는 분명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부의 기밀평가 보고서였죠. 누군가가 내부에서 이 정보를 유출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주장을 완벽하게 뒷받침했습니다. 보고서를 읽어내려갈수록 더 많은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중국의 신형 항공모함 산둥호는 심각한 엔진 문제를 겪고 있었고 함재기 제25의 착륙 사고율은 미 해군의 10배에 달했습니다. 중국의 원자력 잠수함은 소음 수준이 너무 높아 실전에서는 쉽게 탐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중국의 ICBM 절반 이상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문서는 30년간 중국을 연구해온 저조차도 놀랄 만큼 상세하고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CIA에서도 이런 수준의 정보는 얻기 힘들었죠. 누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왜 저에게 보내왔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또 다른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같은 발신자로부터. 핀치 박사님, 저는 중국 인민해방군 내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장교입니다. 당신의 분석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드립니다. 중국의 군사력은 대부분 허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의 기술력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와 현무 미사일은 우리의 악몽입니다. 저는 즉시 회신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고 왜 이런 정보를 공유하시는 건가요? 몇 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밝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애국자입니다. 공산당의 거짓말이 우리나라를 파멸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군대가 세계 최강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군함들은 겉보기에는 인상적이지만 내부 시스템은 구식이고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우리의 스텔스 전투기는 레이더에 쉽게 탐지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실제 공격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메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장교들은 실제 전투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제대로 훈련받지 못했습니다. 고위 장교 자리는 능력이 아닌 정치적 충성도에 따라 분배됩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부패입니다. 국방 예산의 30% 이상이 부패로 인해 사라집니다. 실제 무기 시스템에는 절반도 투자되지 않는 것이죠. 저는 그 이메일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이것은 CIA에서 30년간 일하면서도 얻지 못한 정보였습니다. 내부자의 증언이었죠. 저는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무기 체계가 왜 중국에게 위협이 됩니까? 답장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극한의 조건에서도 작동합니다. K9 자주포는 영하 40도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하지만 우리의 PLGO는 영하 20도 이하에서 고장을 일으킵니다. 둘째, 한국의 무기는 디지털 네트워크로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런 수준의 통합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그들의 미사일 기술은 놀랍도록 정확합니다. 현무 미사일의 CEP는 우리 미사일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이메일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2021년 우리는 화성-8이라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사일이 발사 직후 폭발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 실패를 은폐하고 성공적인 발사였다고 선전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미국의 정찰위성이 이 실패를 포착하지 못했지만 한국의 정찰위성은 이를 정확히 감지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이 정보를 미국과 공유했고 그것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정보는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30년간 중국을 과대평가했던 저 자신의 분석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 너무 적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도 깨달았죠. 마지막으로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런 정보를 저에게 제공하시는 건가요? 그의 답변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을 통해 자유세계가 어떤 것인지 보았습니다. 중국 인민들도 언젠가는 그런 자유와 창의성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체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중국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젊은 장교들 사이에서는 비밀리에 한국 드라마가 공유됩니다. 태양의 후예와 같은 작품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군인이 정치적 충성이 아닌 전문성과 윤리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모습,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개념.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는 혁명적인 아이디어입니다. 한류는 중국 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한류를 제한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중국 젊은이들의 마음은 이미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답변을 읽은 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중국을 분석하면서 그들의 강점만을 보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실제보다 더 강하게 보이는 법입니다. 저는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마일스가 CNN에 출연해 저를 공격했습니다. 알리스터 핀치는 한국 정부로부터 로비를 받았습니다. 그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중국에 대한 편견에 불과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제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들의 군사력은 실제이며 그 어떤 서방의 분석가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핀치의 주장은 단순히 CIA의 오래된 냉전적 사고방식을 반영할 뿐입니다. 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파크스 누즈에 출연했습니다. 진행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핀치 박사님, 마일스 박사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국 로비를 받았다고요? 웃기는 소리군요. 저는 30년간 CIA에서 일했습니다. 우리는 외국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일스 박사야말로 중국 공산당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의 연구소가 중국 기업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기금을 받았는지 한번 조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며칠 후 워싱턴 포스트가 마일스의 연구소가 중국 기업들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기금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마일스의 신뢰도는 추락했고 저의 주장은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는 마일스의 연구소가 화웨이,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 대기업들로부터 지난 5년간 1,500만 달러의 연구 기금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기금이 중국 공산당의 선전부서와 연결된 재단을 통해 전달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하버드 대학은 마일스의 연구소에 대한 내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마일스는 임시로 연구소장 직위에서 물러났고 미디어 출연도 모두 취소했습니다. 그의 학문적 명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편 저는 옵저버로부터 계속해서 더 많은 정보를 받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메일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핀치 박사님, 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2021년 중국은 ICBM 발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세계는 이것이 성공적이었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실패를 최초로 감지한 것이 미국이 아닌 한국의 정찰위성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메일에는 한국 정찰위성이 포착한 열상 이미지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미지는 중국의 ICBM이 발사 후 비정상적인 궤적을 그리며
폭발하는 장면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미지의 해상도와 선명도는 놀라울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한국이 어떻게 그런 정보를 얻었죠? 그의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021년 한국은 첫 번째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이 위성은 최신 적외선 및 SAR 기술을 탑재하고 있었죠. 중국의 ICBM 발사 실험 중 한국의 위성은 미사일이 비정상적인 열 신호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미사일은 목표 고도에 도달하지 못했고 중간에서 폭발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이 이 정보를 즉시 미국과 공유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위성은 이 실패를 감지하지 못했지만 한국의 기술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정찰 위성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들은 삼성전자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기술을 결합하여 놀라운 성능의 위성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이미지 처리 알고리즘은 중국의 위장수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군사시설을 위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국의 기술은 이를 쉽게 간파합니다. 이 정보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가 펜타곤의 옛 동료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들에게 이 정보를 공유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핀치, 당신은 이제 은퇴했소. 그리고 익명의 이메일을 신뢰할 수는 없소. 우리는 여전히 중국을 최대 위협으로 보고 있소. 국방부의 한 고위 관료는 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알리스터, 당신이 이런 주장을 계속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30년 경력에 오점을 남길 뿐이요. 중국은 실제 위협이고 한국은 우리의 동맹국이지만 그들의 기술력이 중국을 압도한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요. 그들의 반응은 실망스러웠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30년간 중국을 적으로 간주해온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었죠.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가 정확하다면 세계는 중국의 실체를 알아야 했습니다. 며칠 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 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초청 연사로 참석했고 마일스도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최근의 스캔들로 인해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전문가들과 언론인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과 중국의 대표단도 있었습니다. 회의장은 세계 각국의 안보 전문가, 군 관계자, 정치인, 언론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두가 제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죠. 제가 최근 CIA를 은퇴한 중국 전문가로서 중국의 실체에 대한 폭로성 발언을 할 것이라는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제 발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번 발표는 제 경력을 정의할 것이고 어쩌면 국제관계를 재편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하려 합니다. 중국의 군사력은 대부분 허상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2021년 중국은 신형 ICBM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세계는 이 실험이 성공적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미사일은 목표 고도에 도달하지 못했고 중간에서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실패를 최초로 감지한 것이 미국이 아닌 바로 한국의 정찰 위성이었다는 점입니다. 회의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한국 대표단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중국 대표 한 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완전한 거짓말이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옵저버가 보내준 위성 이미지와 데이터가 표시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정찰 위성이 포착한 이미지입니다. 중국의 ICBM이 발사된 후 비정상적인 열 신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미사일이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미사일은 목표 고도의 절반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화면에는 명확하게 미사일이 비정상적인 궤적을 그리며 폭발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 증거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격렬하게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조작된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이 회의장을 당장 떠나겠습니다. 그들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회의장은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참석자들은 자리에 남아 더 많은 정보를 원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중국의 J-20 스텔스 전투기는 미국의 F-22보다 10배 큰 레이더 단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스텔스 성능이 사실상 없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의 항공모함 야오닝호는 엔진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대양에서 장기간 작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실제 공격에 대응할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군사시설을 보여주는 위성 이미지였습니다. 이 이미지를 보십시오. 이것은 중국 윈난성에 있는 미사일 경납고입니다. 겉으로는 매우 인상적으로 보이지만 열상 이미지를 보면 내부가 비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수백 개의 가짜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여 적을 혼란스럽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정찰 위성은 이러한 속임수를 간파할 수 있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방산 기술은 어떻게 이런 사실을 간파했나요?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한국은 품질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들의 무기는 실전에서 검증되었고 극한의 조건에서도 작동합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영하 40도에서도 작동하지만 중국의 PLG-05는 영하 20도 이하에서 고장을 일으킵니다. 한국의 무기는 디지털 네트워크로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아직 그런 수준의 통합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은 놀랍도록 정확합니다. 현무 미사일의 CEP는 중국 미사일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경제적으로 한국보다 훨씬 큰 나라입니다. 어떻게 한국이 기술적으로 중국을 앞설 수 있나요?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과 문화입니다. 한국은 자유로운 사회에서 창의성과 혁신을 장려합니다. 그들은 실패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웁니다. 반면 중국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숨깁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청중들은 이 정보에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청중석에서 은퇴한 나토 최고사령관인 제임스 스탠포드 장군이 일어나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핀치 박사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군사력이란 결국 실전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K9이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활약을 펼쳤는지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무기는 어떻습니까? 단 한 번도 실전에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핀치 박사의 주장은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우리 모두의 안보 전략을 재검토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경고입니다. 스탠포드 장군의 지지는 제 주장에 강력한 신뢰성을 더했습니다. 회의는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겨 계속되었고 모든 언론은 이 폭탄 선언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세계의 주요 언론은 모두 제 발표를 헤드라인으로 다뤘습니다. CIA 전문가, 중국 군사력은 허상이라 주장, 한국의 기술력이 중국의 민낯을 드러내다, 중국은 종이호랑이였나? 중국 외교부는 즉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핀치의 주장은 완전한 거짓이며 중국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입니다. 우리는 그의 주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진실의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은 중국의 군사력을 재평가하기 시작했고 한국의 방산 기술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제네바에서의 발표 후 저는 전 세계의 주요 미디어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CNN, BBC, 그리고 한국의 모든 주요 방송사들이 저를 인터뷰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 많은 인터뷰에 응했고 제 주장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CNN과의 인터뷰에서 앵커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핀치 박사님, 당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왜 중국은 지금까지 그렇게 위협적으로 보였을까요? 그것은 중국의 숫자 게임 때문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중국은 항상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왔습니다. 많은 군함, 많은 탱크, 많은 병력. 이러한 숫자는 겉보기에 인상적이지만 실제 전투력은 다른 문제입니다. 중국은 군사 퍼레이드에서 최신 무기를 과시하지만 그것들은 대부분 소수의 시제품일 뿐입니다. 실제 대량 생산된 무기들은 훨씬 품질이 떨어집니다. BBC와의 인터뷰에서는 더 깊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박사님, 한국이 어떻게 이런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나요? 그들은 불과 70년 전만 해도 가난한 농업국이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세 가지 핵심 요소에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첫째, 교육에 대한 투자입니다.
한국은 GDP의 5% 이상을 교육에 투자하며 이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둘째, R&D에 대한 투자입니다. 한국은 GDP의 4.5%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는데 이 역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셋째, 1980년대 민주화 이후 확립된 자유와 창의성의 문화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한국은 기술 강국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KBS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이 어떻게 민간 기술 발전으로 이어졌나요? 그것은 한국의 국민기술 협력 시스템 덕분입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방산 기술과 민간 기술 사이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예를 들어 K9 자주포 개발 과정에서 발전한 정밀 기계 기술은 현대자동차와 같은 민간 기업에 전수되었습니다. 반대로 삼성과 LG의 디스플레이 기술은 군용 전투 시스템에 적용되었습니다. 이런 양방향 기술 이전이 한국의 발전을 가속화했습니다. 인터뷰들이 방송되면서 제 주장은 더욱 널리 퍼졌고 세계는 중국과 한국에 대한 인식을 재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도, 호주,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와 더 많은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펜타곤에서 비공식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군사력 평가를 전면 재조정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알리스터, 당신의 주장이 맞는 것 같아. 국방부의 옛 동료인 마이클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최근 한국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중국의 군사력을 재평가하기 시작했네. 결과는 충격적이야. 중국의 실제 전투력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어. 이것은 큰 승리였습니다. 30년간 중국을 과대평가해온 미국 정보기관이 마침내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촉매제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옵저버로부터 마지막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핀치 박사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용기 덕분에 세계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한국이 왜 그토록 강력한 국가가 되었는지 세계에 알려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 창의성, 그리고 투명성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민주주의를 꿈꿨고 K-팝을 들으며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희망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메일을 읽고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중국의 약점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어떻게 그토록 강력한 국가가 되었는지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 저는 하버드 대학에서 특별 강연을 열었습니다. 주제는 한국의 부상기술, 민주주의, 그리고 미래였습니다. 강연장은 학생들과 교수들로 가득 찼고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케네디 스쿨 강당은 800석 규모였지만 이날은 1000명 이상의 청중이 몰려들어서서 강연을 듣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자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많은 언론인들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많은 아시아 학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인도, 일본,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학생들이 강연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강연이 시작되기 전 하버드 대학 총장이 직접 저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적인 중국 전문가이자 30년간 CIA에서 근무한 알리스터 핀치 박사를 모셨습니다. 그의 최근 발표는 국제관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핀치 박사는 하버드 졸업생이기도 하며 우리는 그가 모교로 돌아와 통찰력을 공유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잠시 청중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국가 중 하나인 대한민국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세계의 주요 경제대국이자 기술 강국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중국의 가장 큰 두려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말이죠. 저는 프레젠테이션의 첫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1953년 한국전쟁 직후의 서울 모습과 현재의 서울 스카이라인을 비교한 이미지였습니다. 이 두 이미지 사이에는 단 7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국가적 변혁 중 하나입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부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오늘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놀라운 여정. 그리고 1980년대 민주화 투쟁을 통해 얻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가 어떻게 국가의 발전을 가속화했는지. 한국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 가지 핵심 요소에 있습니다. 첫째, 교육에 대한 열정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자랑합니다. 둘째, 혁신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입니다. 한국은 GDP의 4.5%를 R&D에 투자하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셋째, 투명성과 신뢰입니다. 한국은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며 이는 기술 발전의 핵심 요소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저는 한국의 주요 기술 성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 세계를 선도하는 배터리 기술,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로봇 분야. 한국은 단순히 기존 기술을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빨리빨리 문화를 바탕으로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빠르게 혁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개발했고 이를 전 세계에 공급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방산 기술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K9 자주포는 어떻게 세계 최고의 자주포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한국이 북한과의 실제 교전 경험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개선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무기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생존의 수단으로 보았고, 그래서 모든 세부 사항의 완벽함을 추구했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은 어떻게 폴란드가 미국의 하이마스 대신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한국이 실전적인 필요에 맞춰 시스템을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천무는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되었고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현무 미사일은 어떻게 중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한국이 최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미사일의 정확도와 회피 능력을 극대화했기 때문입니다. 현무 미사일의 CEP는 3m 이내로, 이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청중들은 이 정보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자국의 군사력에 대한 진실을 듣고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의문과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기술력이 단순한 무기 생산을 넘어 어떻게 국가 전체의 발전을 이끌었는지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민간 기술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K9 자주포 개발 과정에서 발전한 정밀 기계 기술은 현대 자동차의 품질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천무 시스템의 통합 기술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기술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현무 미사일의 항법 시스템은 한국의 인공위성 기술 발전을 가속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중국보다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중국은 기술을 복제하는 데 집중했지만 한국은 기술을 혁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중국은 수량에 의존했지만 한국은 품질을 추구했습니다. 중국은 정보를 통제했지만 한국은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 이른바 한류는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BTS, 블랙핑크와 같은 K-팝 그룹들은 전 세계 차트를 석권하고 있고 기생충, 오징어 게임과 같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는 국제적인 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성공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크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한류가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K-팝은 자유, 창의성, 개인의 표현과 같은 가치를 전파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한류를 제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류는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문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중국 유학생이 질문했습니다. 핀치 박사님, 중국은 정말 그렇게 약한가요? 우리는 항상 중국이 세계 최강 대국이 될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중국은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위대한 문명입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시스템은 그 잠재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진정으로 강해지려면 자유와 창의성, 그리고 투명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의 공산당 체제 하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또 다른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런 기술력을 갖출 수 있었나요? 그것은 한국인의 특별한 정신 때문입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한국인들은 한이 서린 민족이라고 합니다. 수천 년 동안 강대국에 둘러싸여 억압받아왔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았죠. 그들은 그 한을 원동력으로 삼아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민주화 투쟁 이후 그들은 자유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자유와 한이 결합되었을 때 그것은 놀라운 혁신과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한 인도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인도도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인구가 많고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아직 그런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인도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인도는 이미 소프트웨어와 IT 서비스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성공을 따라가려면 교육과 R&D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품질 우선 문화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저는 인도가 그런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한국 유학생이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한국이 앞으로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중견 국가가 아닙니다. 한국은 기술력과 문화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아시아와 세계의 미래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자유, 창의성, 혁신이라는 가치를 전파하는 민주주의의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성공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로서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게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더 많은 질문을 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학생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성공 스토리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것을 자신들의 국가에도 적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버드 강연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후 저는 예일, 프린스턴, 스탠포드 등 미국의 주요 대학들로부터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기쁘게 수락했고 미국 전역을 돌며 한국의 성공 스토리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간 중국을 연구하면서 저는 항상 중국을 위협으로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위협이 아니라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한국처럼 자유와 민주주의를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세계 평화와 번영에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텔 창문으로 보스턴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중국의 약점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성공 모델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놀라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인도가 한국과 100억 달러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인도는 K9 자주포 300대와 천무 시스템 100기, 그리고 현무 미사일 기술 이전을 포함한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방산 수출 계약 중 하나였습니다. CNN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 국방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핀치 박사의 분석을 주의 깊게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방산 기술이 우리의 안보 요구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서 한국의 무기 체계가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날,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호주도 한국과 50억 달러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호주는 한국의 KSS-III 잠수함 세척과 K9 자주포 100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호주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안보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충족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이 뉴스는 전 세계 방산 시장에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독일이 지배해온 고급 방산 시장에 한국이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한 것입니다. 특히 중국은 이 소식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특정 국가들이 지역 안보 균형을 깨뜨리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한국을 간접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일스 박사가 자신의 모든 직위에서 사임하고 공개 사과문을 발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중국 기업들로부터 연구 기금을 받아 객관성을 잃었다는 것을 인정했고 자신의 분석이 편향되었음을 시인했습니다. 마일스의 사과문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저는 중국의 부상이 불가피하며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중국 기업들과 기관들로부터 상당한 연구 기금을 받았고 이것이 제 판단을 흐리게 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알리스터 핀치 박사가 제시한 증거들을 검토한 후 저는 중국의 군사력과 기술력이 실제로는 제가 주장했던 것보다 훨씬 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계와 대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 모든 일이 제 은퇴 후 불과 몇 주 만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30년간의 경력이 이렇게 극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CIA에서의 경험과 최근의 발견을 바탕으로 책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제목은 종이호랑이 중국의 허상과 한국의 부상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저는 중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어떻게 과장되었는지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조용히 기술 강국으로 부상했는지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책을 쓰는 동안 저는 많은 자료를 검토했고 여러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방산 기술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저는 한국 정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국방부는 저를 공식적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한국의 방산 기술을 직접 확인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2024년 봄, 저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한국의 효율성과 첨단 기술에 압도되었습니다. 공항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으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출입국 심사는 생체인식 기술을 통해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수화물은 정확히 예상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것은 국방부 의전 담당관이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영어로 저를 환영했고 리무진으로 저를 서울 시내 호텔로 안내했습니다. 차량 안에서 저는 서울의 인상적인 스카이라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숲처럼 빽빽한 고층 빌딩들과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한강의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핀치 박사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국방부 장관님께서 내일 오전에 박사님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의전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장관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충분히 쉬시고 내일 아침 9시에 제가 호텔로 모시러 오겠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후 저는 창문을 통해 서울의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불빛은 마치 별자리처럼 아름다웠고 한강을 따라 이어지는 다리들은 형형색색의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역동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전 담당관은 정확히 9시에 저를 데리러 왔고 우리는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국방부 건물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현대적인 디자인과 첨단 보안 시스템을 갖춘 이 건물은 한국의 군사력과 기술력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국방부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특별한 환영식을 위해 마련된 회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한국 국방부 장관과 여러 고위 장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관은 친절하게 저를 맞이했고 영어로 환영 인사를 건넸습니다. 핀치 박사님, 한국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의 분석은 우리 국방 정책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실제 군사력에 대한 통찰력은 매우 가치 있었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만 사실 제가 한국으로부터 배운 것이 더 많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 정신은 정말 놀랍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박사님께 특별한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최신 방산 기술 중 일부를 직접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장관은 저를 회의실 밖으로 안내했고 우리는 헬리콥터를 타고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로 향했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내려다본 한국의 풍경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울창한 산림과 현대적인 도시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ADD에 도착하자 연구소장이 직접 저를 맞이했습니다. 핀치 박사님, 우리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것들이 박사님께 흥미로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국의 최신 방산 기술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K9 자주포의 최신 버전인 K9A였습니다. K9A는 기존의 K9 자주포를 완전히 새롭게 개량한 버전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비슷해 보였지만 내부 시스템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자주포는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어 자동으로 표적을 탐지하고 사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복합 장갑은 적의 대전차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방어합니다. 연구원은 자주포의 내부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존의 기계식 조작 패널 대신 고해상도 터치스크린과 음성 인식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자주포는 네트워크 중심 전투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다른 부대, 드론, 위성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최적의 사격 위치와 시간을 계산합니다. 또한 자율주행 기능을 통해 슈팅 앤드 스쿠팅 전술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것은 천무-5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천무보다 더욱 진화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3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정확도는 5m 이내입니다. 또한 한 번에 여러 방향의 다중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연구원은 천무-5의 발사 시뮬레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서 미사일들이 발사된 후 각각 다른 궤적을 그리며 정확히 목표물에 명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최근 이 시스템을 폴란드에 수출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하이마스 대신 우리 천무를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더 넓은 사거리와 높은 정확도, 그리고 혹한의 날씨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성능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현무5 초음속 크루즈 미사일을 보았습니다. 이 미사일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미사일과도 달랐습니다. 이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며 어떤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뚫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탑재하여 자율적으로 회피 기동을 수행합니다. 연구원은 현무5의 내부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미사일의 추진 시스템이었습니다. 기존의 로켓 엔진 대신 스크램제트 엔진을 사용하여 초음속 비행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적의 레이더를 회피하기 위한 스텔스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특수 코팅과 형상 설계를 통해 레이더 반사율을 최소화했죠. 또한 전자전 장비를 탑재하여 적의 전자장비를 교란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을 본 후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해 있었고 중국을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연구원님, 정말 놀라운 기술들입니다. 이런 첨단 기술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었나요? 저는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정신 때문입니다. 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라는 상존하는 위협 속에서 살아왔고 이것이 우리의 방위산업 발전을 가속화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육과 R&D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소 방문을 마친 후 저는 서울 시내를 둘러보았습니다. 특히 관심이 갔던 곳은 판교 테크노밸리였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곳으로 수많은 기술 기업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이 공원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고 곳곳에 카페와 식당,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젊고 활기찬 모습이었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판교에서 저는 한국의 AI 스타트업인 브레인웍스를 방문했습니다. 이 회사는 군사용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회사였는데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영상 인식 기술이었습니다. 브레인웍스의 사무실은 개방적이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회의실,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직원들의 휴식을 위한 게임룸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촉진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AI는 위성 이미지에서 군사시설과 장비를 95% 이상의 정확도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CEO인 김태호 씨가 설명했습니다.
이 기술은 한국의 정찰 위성에 탑재되어 있으며 중국의 군사 활동을 감시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씨는 컴퓨터 화면을 통해 그들의 AI 시스템을 시연했습니다. 위성에서 촬영한 이미지가 화면에 표시되었고 AI는 즉시 군사시설, 장비, 병력 이동을 식별하고 분석했습니다. 그 정확도와 속도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우리의 AI는 위장된 시설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열상 이미지, 레이더 이미지, 광학 이미지를 결합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수행하죠. 특히 중국이 위장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미사일 기지나 핵시설을 식별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중국의 ICBM 실패를 감지한 것도 이 기술 덕분이었나요? 김태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기밀사항이라 확인할 수 없지만 우리의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중국의 군사활동을 감시하고 그 약점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저녁에는 국방부 장관의 초청으로 특별한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의 주요 방산 기업 CEO들과 군 고위 장성들이 함께했습니다. 만찬은 서울의 고급 한식당에서 열렸고 전통적인 한국 요리가 제공되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건배를 제안하며 말했습니다. 핀치 박사님의 한국 방문을 환영합니다. 박사님의 통찰력 있는 분석 덕분에 세계는 한국의 기술력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방산 산업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답사를 했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단지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 정신은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오늘 본 것들은 제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한국은 진정한 기술 강국이며 세계의 미래를 선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만찬 중 놀랍게도 제가 옵서버라 알고 있던 중국 내부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의 망명자였고 현재는 한국의 망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우펑이었습니다. 만찬이 끝나갈 무렵 국방부 장관이 저를 한쪽으로 불러 소개했습니다. 핀치 박사님, 이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리우펑 씨는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으로 현재는 우리나라에 망명해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매우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리우펑은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날카로운 눈빛과 단단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핀치 박사님, 드디어 직접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리우펑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용기 덕분에 세계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바로 제게 중국 군사력의 실체를 알려준 옵서버였던 것입니다. 당신이 옵서버군요. 직접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리우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그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믿어주실지 확신이 없었지만 다행히 박사님께서는 진실을 바로 알아보셨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정보를 제공했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중국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공산당 체제는 중국을 파멸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들의 거짓말과 과장은 결국 중국 인민을 해칠 뿐입니다. 저는 세계가 진실을 알게 되면 언젠가 중국에도 변화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한국으로 망명하게 되었나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저는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부에서 일했습니다. 군사장비의 평가와 분석이 제 업무였죠. 그 과정에서 저는 중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과장되어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지적했을 때 저는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중국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왜 다른 나라가 아닌 한국을 선택하셨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을 통해 한국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특히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군인이 국가가 아닌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 그리고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 그것이 제가 꿈꾸는 중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망명을 신청했고 한국 정부는 저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였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정보 덕분에 세계는 중국의 실체를 알게 되었고 한국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리우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는 제가 드려야 합니다. 박사님의 용기가 없었다면 제 정보는 그저 익명의 이메일로 묻혔을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21세기 국제 질서와 한국의 역할이었습니다. 강연장은 학생들과 교수들로 가득 찼고 많은 언론사들도 취재를 위해 참석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과 울창한 나무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곳곳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연장에 도착하자 이미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지식에 대한 갈증과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열망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국제 질서의 변화와 그 속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냉전 시대 이후 세계는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경제적, 기술적, 문화적 영향력이 어떻게 글로벌 질서를 재편하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경제력은 이제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 즉 한류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글로벌 질서의 등장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군사력과 경제력만이 국가의 힘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는 기술력과 문화적 영향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한국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 민주주의, 창의성, 그리고 투명성이라는 가치의 승리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고, 이제는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핀치 박사님, 한국의 성공이 중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중국도 한국처럼 변화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저는 깊이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중국은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위대한 문명입니다. 중국 인민들은 자유와 번영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현재의 공산당 체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거짓말과 과장은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중국 인민들은 새로운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성공은 중국에게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가난에서 번영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나라입니다. 이 경험은 중국의 미래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류의 영향력은 이미 중국 젊은이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 드라마와 K-팝을 통해 다른 삶의 방식을 접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중국 사회의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박사님은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미래는 매우 밝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여러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우위를 유지할 것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로보틱스,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에서 한국은 큰 발전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계속해서 확대될 것입니다. K-팝, K-드라마, K-영화는 이미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고 이를 통해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자유, 창의성, 혁신이라는 가치를 계속해서 추구한다면 그 성공은 지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가치야말로 한국의 진정한 힘의 원천입니다.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저는 특별한 곳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판문점, 남북한 경계선이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번영을 누리는 남한, 다른 한편으로는 독재와 빈곤에 시달리는 북한. 판문점으로 가는 길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해 북쪽으로 향하면서 저는 한국의 놀라운 발전상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고속도로, 깨끗한 도시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 그러나 비무장지대에 가까워질수록 풍경은 변했습니다. 군사 검문소, 철조망, 그리고 경계 태세를 갖춘 군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판문점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깊은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국경 중 하나였고, 동시에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의 군인들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민족,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공유하지만 이데올로기의 차이로 70년 넘게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판문점의 공동경비구역에서 저는 남북한의 경계선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 하나에 불과했지만 그 선 하나가 자유와 억압, 번영과 빈곤, 희망과 절망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저를 안내하던 한국군 장교가 설명했습니다. 이 선 남쪽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입니다. 북쪽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독재 국가입니다. 불과 몇 미터 차이지만 그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판문점에 서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와 독재의 차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투명성과 비밀주의의 차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의성과 복종의 차이였습니다. 한국은 자유, 민주주의, 창의성, 투명성이라는 가치를 선택했고 그 결과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반면 북한은 독재, 통제, 복종, 비밀주의라는 가치를 선택했고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고립된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대비는 중국과 한국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북한만큼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통제와 비밀주의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자유와 투명성을 통해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한국을 두려워하는 이유였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중국 공산당의 통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30년간의 CIA 경력과 최근의 경험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저는 항상 중국을 분석하면서 그들의 강점만을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국력은 무기의 숫자나 경제 규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들의 위대한 정신, 그리고 정직과 신뢰로 다져진 시스템에서 비롯됩니다. 대한민국은 바로 그 위대한 힘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귀국 후 저는 책의 개정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방문에서 얻은 경험과 통찰력을 추가했습니다. 책의 새로운 제목은 한국의 색이 어떻게 작은 나라가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는가였습니다. 개정판은 더 큰 성공을 거두었고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발전 모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처럼 기술 강국이 되고 싶어 했고 한국의 경험에서 배우고자 했습니다.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전 세계 20개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 놀랍게도 중국에서도 비공식적으로 널리 읽히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공식적으로 이 책을 금지했지만 인터넷을 통해 번역본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고 많은 중국 젊은이들이 이 책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차이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중국 내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 정권은 여전히 강력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더 많은 자유와 창의성을 원했고 한국의 성공에 깊은 인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젊은 기업가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도 한국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이 조용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발전 모델을 연구하고 그것을 중국에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은 아직 소규모였고 공산당의 감시를 피해 조심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변화의 씨앗은 이미 뿌려진 상태였습니다. 2024년 가을, 저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국의 붕괴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폭발이 아니라 천천히 진행되는 침식과 같은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은 경제 성장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이 둔화되고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고 청년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그들의 정당성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 인민들이 이제 대안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한국, 대만, 일본과 같은 이웃 국가들이 자유와 민주주의 하에서 번영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류를 통해 다른 삶의 방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중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할은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아시아적 가치와 서구적 자유를 성공적으로 결합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과 같은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인터뷰는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박 성명을 발표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공허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말, 저는 은퇴한 CIA 분석가로서의 역할을 넘어 국제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사상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고, 저는 젊은 세대들에게 제 경험과 통찰력을 공유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저는 젊은 학생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국력은 무기의 숫자나 경제 규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 창의성, 투명성, 그리고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한국은 이 모든 가치를 체현하는 나라이며, 그래서 그들은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국가의 미래를 예측하고 싶다면 그 국가의 탱크나 미사일의 숫자를 세지 마십시오. 대신 그 국가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국력의 척도입니다. 2025년 초,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국 내에서 민주화 운동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학가를 중심으로 젊은이들이 더 많은 자유와 투명성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발전 모델을 참조하며 우리도 한국처럼 될 수 있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중국의 주요 도시에서 대학생들은 비밀리에 모임을 갖고 한국의 민주화 과정과 경제 발전 모델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터넷 검열을 우회하는 방법을 찾아 한국의 뉴스와 문화 콘텐츠를 접하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삶의 방식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했고 중국 정부는 강력하게 탄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자유를 향한 인간의 갈망은 결코 완전히 억압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국의 민주화 과정도 처음에는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어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모든 일을 지켜보면서 한국이 세계 역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가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미래를 밝히는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30년간의 CIA 경력과 최근의 경험을 통해 저는 세계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었습니다. 강대국의 힘은 종종 과장되고 작은 나라의 잠재력은 과소평가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숫자나 크기가 아니라 가치와 정신에서 비롯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창의성, 투명성, 그리고 신뢰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놀라운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의 새로운 힘의 패러다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국제정치 분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정신과 가치가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국의 성공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자유와 창의성을 소중히 여기고 투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를 건설하며 끊임없는 혁신과 발전을 추구하는 정신.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위대한 가치입니다. 세계가 점점 더 복잡하고 불확실해지는 시대에 한국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크기나 인구, 천연자원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과 가치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 그리고 작은 나라도 올바른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대한민국은 불과 70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들은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 중 하나로 우뚝 서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정신의 승리, 자유와 민주주의의 승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의 승리입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할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은 우리에게 올바른 가치와 비전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에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에게도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느끼신 자부심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